자, 50페이지.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제 정보 비용의 현지 가치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지 알고 이제 오늘 계산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칠판 볼게요. 1년 후에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개발된다라는 정보를 알고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남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100원을 벌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개발된다는 정보를 알고 투자한다면 200원을 벌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보다 얼마 더 벌었어요? 100원 더 벌었죠? 이 100원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초과이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초과이윤을 얻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그랬어요.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았는데, 개발 정보를 알았는데 그 정보 가치를 통해서 이만큼 벌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보 가치 똑같은 말. 다음, 그러면 나에게 이런 가치를 줄 수 있는, 초과이윤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나는 정보를 준 놈한테 로비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겠죠? 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잠깐만.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으면 기꺼이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과이윤, 100원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급적 싸게 사가지고 오면 좋긴 하겠지만 내가 꼭 그 정보를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손해만 안 보면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얼마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100원.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초과이윤, 정보가치, 그 다음에 정보비용 다 똑같은 말인데, 자, 지금 배우는 것은 1년 후에 이렇대. 1년 후에. 그러면 현재 가치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정보비용의 현가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데, 자, 이제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개발이 된다라는 확실한 정보를 알았을 때의 토지의 현재 가치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정보를 알았을 때의 토지 현재 가치를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두 가지 방식으로 풀 거예요. 하나는 정석적인 방법, 두 번째는 그냥 찍어서 바로 몇 초 내에 답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다 알려줄 거예요. 자, 먼저 요거 먼저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여기 우리 책에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문제.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 비용 현재 가치가 얼마냐? 단, 지시된 가격은 개발 정보의 실현 여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 하나입니다. 필요 없는 소리.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개발 계획에 따라서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로 알려져 있다. 당연히 신역사가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은 몇 프로겠습니까? 60%겠죠. 이 토지의 1년 후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설 경우 8억 8천, 들어서지 않을 경우 6억 6천이다. 요구 수익률 10%다. 자, 칠판 봅니다. 볼게요. 그러면 어디 여기다 써볼까? 여기 써보자.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면 토지 가치는 8억 8천만 원이 될 것이고,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60%죠? 그렇죠? 들어서지 않는다면 토지는 6억 6천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40%다.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10%라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정보를 이용한 토지 현가는 된다면 8억 8천이죠.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계속 계산 문제 하면서 숫자 여러 개 숫자를 주고 하나의 숫자를 구하라고 하면 관련된 놈들끼리 서로 묶어서 곱해서 나온 값 더하면 된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있잖아요. 봐봐. 요거 숫자 4개 주고 지금 하나 숫자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 8억 8천 의미는 된다면이야. 그럼 다음 숫자 중에 된다면과 관련된 숫자는 뭐예요? 60%겠지. 그럼 얘는 곱하는 거고. 안 된다면이 이거야. 그럼 다음 숫자 중에 안 된다면과 관련되는 것은 이 아니겠어요? 그럼 얘는 곱하는 거지. 뻔할 뻔짜입니다. 그럼 어디 해보자. 8억 8천만 원 곱하기 0.6.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후로 다시는 이런 풀이 과정 없어요. 이제 무조건 눈으로 답 찍어내는 훈련으로 바로 갈 거니까 잘 들으세요. 마지막이니까. 계산기를 왜 누르냐 지금. 가만히 듣고 있지 좀. 이 과정, 풀이 과정이 중요하지.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이 이제 나올 거고요. 이렇게. 다음에 이거에다가 안 된다면 6억 6천이죠? 6억 6천만 원. 안 될 가능성은 40% 아니겠습니까? 0.4. 이 값을 더하면 된대. 그러면 어디? 8억 8천 곱하기 0.6. 이제 눌러보면. 5억 2,800인가요? 그렇죠? 네. 다음에 6억 6천 곱하기 0.4는 2억 6,400이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카톡으로 대답하지 말고 7억 9,200입니까? 7억 9,200이죠? 자, 수도. 자, 불확실한 정보를 이용했을 때 토지 가치가 얼마냐면 7억 9,200이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건 1년 후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1.1 한번 쳐보면 7억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도 토지 현재 가치죠. 그렇죠? 다음에 이번은 확실하게 개발된다는 정보를 이용했을 때 토지 가치는 얼마냐? 이제는 안 될 가능성 배제하는 거죠. 무조건 되면 얼마다? 8억 8천이다. 근데 이것도 1년 후의 가치니까 할인율 10%로 1.1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얼마? 8억? 왜 이렇게 나왔어? 아, 이거 바꿔서, 지금 말하지. 이게 40%, 이게 60%죠? 그렇죠. 에이, 그럼 말해야지. 다시. 얼른 다시 해, 그러면. 자, 그러면 얼른 해볼게요. 이게 0.4고, 0.6이죠? 3억 5,200이죠? 그럼 진지 이야기를 해줘야지. 요거. 3억 9,600입니까? 두 개 다 하니까 얼마? 7억 4,800만 원 나누기 1.1 쳐보니까 6억 8천만 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확실하게 된다 8억, 안 된다 6억 8천 하니까 빼니까 얼마? 답은 그래서 1억 2천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논리가 있어요. 어떤 논리가 있냐면 한번 물어볼게요. 정보 가치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이 1년 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불확실성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확실하게 개발된다는 정보를 알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발될 가능성이 51%, 안 될 가능성이 49%. 이래버리면 그 차이가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발된다는 정보를 알아도 별로 이득을 못 얻겠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되면 이만큼 버는 건데 안 되면 이만큼 버는 거야. 이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가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안 풀고. 자, 된다, 안 된다의 확실하게 그러니까 개발이 된다, 안 된다의 차익이 얼마예요? 2억 2천만 원이죠? 2억 2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정보 가치란 것은 된다, 안 된다 차이, 그 차이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을 곱하는 거야. 안 될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0.6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1억 3,200 나왔어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건 1년 후니까 할인율 10% 나누기 1.1 쳐보면 바로 나오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도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그 방식대로 풀 겁니다. 저 문제의 두 번째 보니까 1년 후에 개발된다면 토지 가치는 6천만 원, 그렇지 않는다면 토지 가치는 4천만 원. 이 예상되는 토지가 있다. 여러분 진짜 엄청난 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요? 네. 개발 가능성이 40%래. 자, 그러면 어디 된다, 안 된다 차익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안 될 가능성이 몇 프로야? 60%.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0.6 쳐보니까 어떻게 1억이야? 1,200만 원이죠? 근데 할인율이 몇 프로야? 20%. 나누기 1.2. 할인율이 10%면 1.1로 나누고 20%면 1.2로 나누니까 그럼 얼마? 1,000만 원 됐어요? 금방 끝나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풀으세요. 다시 합니다.
개발이 된다면 얼마, 안 된다면 얼마의 차익이 있죠. 그 차익에다가 안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이냐, 그 안 될 확률을 곱하는 거야. 그럼 금액이 나와. 금액이. 근데 그는 1년 후의 가치니까 할인율이 10%면 1.1로 나누고 할인율이 20%면 1.2로 나눠요. 그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냥 그렇게 풀면 됩니다. 네. 자, 계산 문제는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기세요. 52페이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특강을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시험을 봐요, 먼저. 그래가지고 이제 해설해주고 가는 건데, 뭐, 역시 듣는 게 훨씬 도움되죠. 왜냐면 이제 사실은 기본 이론 강의에서 다 표현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다양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라든지. 그래서 뭐 이제 뭐 듣냐 안 듣냐 이런 건 본인의 자유인데, 수업을 참여를 안 해가지고 혼자 공부했을 때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여건 되신 분들은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듣는 게 좋겠죠. 훨씬 더 효과가 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본인 스스로는 아직 나는 공부가 덜 됐는데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웃기는 소리야. 그럼 언제 공부가 다 될 건데? 공부가 다 될 수가 없어요. 공부가 안 되니까 한번 보는 건데, 이제 문제를 이제 혼자 시험을 봐보는 거예요, 혼자. 근데 알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싹 맞히면 기분 좋겠지만, 몰라도 그냥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뭐 30문제 보는데 남들 20개 맞을 때 나 10개 맞으면 뭐가 어때? 맞추는 거지. 그래 놓고 이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같이 설명 듣고 해결해 가는 과정인데, 아무튼 그렇게 진행하니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 진도별로 나가는데, 오늘 배웠던 게 아니고 저번 주에 배웠던 거 한번 나와야 돼. 왜냐면 저번 주 수요 공급이잖아요. 그거 넘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번 주 거 배웠던 거는 일단 오늘 그 오후에 하는 것은 저번 주 수요 공급만 가지고 한번 돌릴 거거든요. 하고 이제 뭐 다음 주 하면서 계속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는 해가지고 딱 진도가 그날 배웠던 것만 딱딱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7주 과정을 하는데 수업은 9주기 때문에 오늘은 저번 주에 배웠던 수요 공급 가지고 문제를 좀 이렇게 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래 알고 계시고. 자, 어디? 52페이지. 지대와 도시구조 이론이 나와요. 지대와 도시구조 이론. 자, 먼저 이제 지대 이론이 나와요. 지대는 토지 임대료를 우리가 지대라고 하잖아요. 토지 임대료. 예. 토지 임대료가 지대다. 지대.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리카도라는 고전학파가 있어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 있는데, 그리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자, 일단 이거 가지고 한번 쭉 봅시다.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기본. 자, 리카도라는 사람은 생산력, 자, 옛날에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론이 나온 지가 거의 한 200년 됐나?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이론이 이제 나왔을 당시 한번 거의 막 100몇 년 전. 제가 저번에 그랬죠. 우리 부동산 학개론 책에 나와 있는 외국인 학자들의 공통점은 다 죽었다. 왜 죽었냐? 오래돼서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년 전, 150년 전, 거의 한 200여 년, 190년 전에 나온 이론도 나오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면 옛날에는 주로 토지 가지고 농사 짓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똑같은 씨앗을 뿌렸을 때 수확량이 많이 나오면 좋은 토지고 수확량이 조금 나오면 안 좋은 토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자, 차익지대설이라는 것은 토지의 생산력,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라는 금액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냥 차익지대설이다. 라고 해요. 자, 뭐의 차이에 따라서? 토지의 생산력,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A 토지, B 토지, C 토지가 역시 있다. A 토지는 농사 지으면 쌀이 10건마가 수확이 된다. B 토지면 농사 지으면 쌀이 7개가 수확이 되고, C 토지는 농사 지으면 쌀이 5개가 수확이 된다라고 가정하자.
생산력의 차이는 당연히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C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 생산할 때 소요되는 생산비가 쌀 5가마라고 한번 가정을 하자. 그럼 A 토지는 생산비 빼고도 몇 개가 남아요? 5개 남죠? 그렇죠? B 토지는 2개 남았어요? 자, 스톱. 이제 좀 이따가 이 자리에서 또 뭐가 또 하나 나올 텐데, 그러면 만약에 A 토지를 갑돌이가 반드시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토지 주인한테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갑돌이 이제 머리 굴리는 거야. A 토지에서 생산하면 쌀이 10가마가 나오는데 생산비를 5개 빼니까 남는 게 몇 개예요? 5개죠. 그러면 토지 임대인이 토지 임대료로 2개 달라고 하면 고맙지, 진짜. 근데 내가 반드시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마 범위 내에서, 몇 개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료를 낼 수 있어요? 5개. 다 줘도 손해보는 거 아니거든요. 정상 이윤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얘는 지대 지불할 능력이 있죠? 5개 범위 내에서. 얘도 남는 게 있으니까 지대가 발생하죠? 그런데 C 토지는 겨우 생산량만 감당할 수 있는 토지 아닌가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C 토지를 최고 열등한 토지,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다라고 불러요.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 그러면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카도의 이론을 이해한다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임차자가 손해보면서까지 쓰려고 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없기 때문에는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지대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리카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임차자 관점에서 본다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이런 토지에서도 공공연히 뭐가 발생하냐면 지대가 발생하더란 말이에요. 지대가 발생해요. 그래서 리카도의 이론을 이해한다면 한계지는 남는 게 없으니까 지대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현실에서는 지대가 발생을 해. 그래서 리카도 이론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튼 결론이 뭐냐면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얘는 설명을 했다 못했다? 설명을 하지 못하고 죽었다. 근데 훗날 마르크스가 지대는 절대적으로 지주가 지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는 발생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해한다면 아무리 척박한 토지라 하더라도 땅 주인이 내 땅을 쓰고 싶으면 토지 임대료 지불하고 토지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쓰지 마라고 해버린다면 한계지보다 못한 토지라 하더라도 지대는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못했다? 설명했다. 예, 일단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둘 중에 둘 다 말이 맞긴 맞는데 마르크스는 오로지 누구 관점에서만 바라봤냐면 지주 관점에서만 바라봤고 리카도는 오로지 임차자 관점에서만 바라봤으니까 이런 모습이 생겼겠죠. 답은 딱 이 안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범위 내에서. 전에 제가 뭐 수학 체감 법칙 이런 소리도 한번 했는데 그건 그냥 제가 설명 한번 해준 적 있어. 나주 배 두원 뿌리는 거 가지고 한번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도 괜찮아. 예. 그런 건 시험에 용어는 나와도 오답이 안 나오니까 그때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이해를 하냐 못했냐 필요 없어요. 됐고. 일단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예. 그 다음 이제 우리 책 오른쪽에 53페이지 잠깐 보니까 세 번째는 T넨이 나와요. T넨도 이제 고전학파고 리카도도 이제 같은 고전학파인데 T넨에 고립구 이론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1826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나온 논문인데 그 논문 안에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해서 나오는 위치지대설이라는 이론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1826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 190년 정도 전에 나왔잖아요. 거의 이제 여러분도 빨리 합격하셔야 되는데 우리 저번에 그 정착물 배웠어요? 정착물의 특징이 뭐야? 일시적 부착, 영구적 부착.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정착물이 되면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죠? 여러분 이제 뒤에 이해 못했구만. 그래요. 이해를 못하면 정착물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와 여러분 엉덩이 사이에서 정착물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산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동산. 그것도 1년 내에 끝나는 동산. 안 그러면 주구장창. 만약에 조만간 합격 못하고 2026년도에 합격하신 학생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반영구적이죠. 그죠? 왜? 근데 나는 공인중개사 10몇 년 공부하고 합격하신 분도 봤어요. 남일 같죠? 분위기가 세? 나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물어보는 거 그냥 남일 같냐고. 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지 못하고 2026년도에 합격하신 분은 이제 요 이론 강의할 때 선생님들이 뭐라 하냐면 200년 전에 나온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합격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이렇게. 자, 아무튼 되게 오래된 이론이죠. 역시 옛날에 이 당시에는 농사 짓겠죠. 농사, 토지 가지고 대부분. 그래서 이제 경작활동을 했는데, 자, 마을, 도심을 중심으로 토지용 패턴이 단순하게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야채 낙농은 예전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소비자는, 자, 볼래요? 옛날에 인구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상설시장은 이런 데밖에 없었겠죠. 외곽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생산물을 수확한다 하더라도 팔아먹으려면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제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야채 막 이런 거 낙농 이렇게 하는데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재배해가지고 갖고 오면 오다 상해버리죠. 그러니까 도심 가까이 이런 야채 낙농 이런 거 하고 목재라든지 곡물은 보존력이 강하죠. 그런 것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서 경작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T는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은 일이 다 가지고 들어와야 돼. 예. 옛날에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상설시장은 여기야. 다 가지고 와야 돼, 이쪽으로. 어디서 생산하든지. 그러면 도심에서 가까운 A 토지하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B 토지하고 누가 더 지대가 비싸겠어? 어떻게 알았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네. T넨의 이론은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라고도 해요. 지금 우리 생각은 똑같잖아. 도심에 가까울수록 비싸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싸죠. 그러니까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쓰지 마. 그런 건 오답 안 나와.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구시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렇게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긴 해도 오답 안 나오는 게 됐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대. T는 어디서 생산하든지 시장으로 갖고 오려면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수송비라는 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송비 절약분이 곧 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아무튼 해볼게요. 그러면 T는 이 T는 같은 고전학과는 농사 지으면 생산물이 나오죠. 그럼 이 생산물을 처분하면 생산물 가격이 나와요. 총 매상구 수입이. 근데 여기서 이제 빼야 될 게 있어요. 생산비. 생산비를 빼야 돼요. 또 빼야 될 게 있어요. 뭘 빼야 되냐면 운반하려면 수송비를 빼야 돼.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을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요. 이 돈을 갖다 지대라고 그래. 지대. 그럼 지대는 있잖아요. 지가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남는 돈이래요. 그래서 지대는 이것저것 다 빼고 남는 불로소득이다. 또는 생산비가 아니고 잉여소득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생산비란 건 말이죠.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인데 옛날 고전학파들은 그렇게 생각 않고 그냥 지대는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남는 돈이 지대다. 잉여소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리카도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디? 우리 기출지문 11번 잠깐 보니까 맨 위에 차액지대설에 따른다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어때요? 틀렸죠? 생산비가 아니고 그냥 뭐다 단지 잉여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자, 계속 진행합시다. 볼게요. 그러면 1800, 그러니까 거의 200여 년 전에 나온 이론이니까 그때는 어떤 콤바인이라든지 농기계, 비료, 화학 비료, 농약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농사를 짓든지 농업 경영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생산물 가격이나 생산비는 누가 경작을 하든지 큰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뭐에 의해서 결판이 나냐면 수송비에 의해서 결판이 나요. 그래서 수송비로 많이 빠져나가면 지대가 낮고 수송비로 조금 빠져나가면 지대가 높대. 그럼 어디? A하고 B 중에 A가 더 지대가 높겠죠. 왜? 똑같은 조건에서 A는 B에 비해서 수송비로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래서
A가 수송비 절약분이 더 크기 때문에 A가 더 비싸다. 즉 수송비 절약분이 곧 지대다라고 T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한 장 넘기셔가지고 54페이지 보면요. 동그란 6번, 7번, 8번, 9번이 있는데요. 자,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거든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라는 게 나와. 근데 기출지문 보면 오로지 계속 그놈만 갖고 물어보네. 자, 말로 좀 해볼게요. 입찰 붙이면 낙찰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볼게요. 내가 토지가 있는데 이 상가가 있어.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가 목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 세입자가 만기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가 세놓습니다 라고 했더니 막 여기저기 전화오고 난리네 막.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월세 100만 원 준다고 그러고 이 사람 120, 130, 140 누구 주겠어? 당연하지. 보면요. 6번 입찰 나왔죠? 중간에 뭐 나왔어? 최고 나왔어. 7번 입찰 나왔죠? 가장 높은 나왔어. 가장 높은. 8번 입찰 나왔죠? 끝에 가장 높은 나왔어. 9번 입찰 나왔죠? 두 번째 줄 끝에 엄마 최소란 말이 나왔네? 맞아 틀려? 그래서 예, 다 맞고 9번만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식. 입찰 나오면 가장 높은 최고 돈을 내는 놈이 차지하겠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예, 딱 그 말이 그 말. 다음 10번, 11번, 12번 묶어요. 10, 11, 12 묶어. 세 개 지문. 자, 마샬의 준지대라는 게 있어요. 마샬의 준지대. 마샬의 준지대라는 것은 일단 기계나 도구 등을 통해서 얻는 일시적인 소득을 말해. 일시적 소득. 제가 전에 이제 이런 소리 한번 했을 거예요. 막 사례도 중간에 바꿔가면서 했는데, 야, 우리 5월달 날씨 좋으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산에 도라지 캐러 가자 그랬어요. 근데 학생들은 아무 준비를 안 해갖고 왔거든. 근데 제가 강제로 버스에다 싣고 저기 산에 갔어. 그래서 지금 현 시간부터 2시간 동안 도라지 캐기 시작했어요. 근데 학생들은 아무 준비 안 돼 있죠. 막 손으로 땅 파고 막 볼펜으로 땅 파는 거야. 근데 저는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없는 이렇게 약초 캐는 이렇게 날카로운 호미가 있어. 그걸 갖고 와가지고 막 해. 그러니까 저는 손톱도 안 부러지고 그냥 이렇게 잘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2시간 후에 만났더니 막 손톱 찢어지고 난리가 아닌 거야. 그래 놓고 도라지도 몇 개 못 캤어. 근데 저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도구를 이용했더니 이렇게 많이 캤대. 그럼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초과임을 얻었죠? 그게 바로 준지대. 학생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속으로 아씨 지는 갖고 마음이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갑시다. 딱 그랬어요. 다음 주에 가가지고 제가 가방에서 그 약초 캔 호미 꺼냈어. 근데 우리 학생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 호미 꺼내겠어요? 그러면 저번 주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이익이 이번 주는 소멸됐죠. 핵심이 그거야. 준지대의 개념과 함께 준지대는 영구적인 지대다, 일시적인 지대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보니까 10번 준지대는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11번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 지대 성격 맞아요? 일시적 지대 성격이죠? 그렇죠. 다음 12번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가 아니고 무슨 지대? 준지대. 틀렸습니다. 틀렸다. 파레토 지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합니다. 안 해요. 나중에 딱 한 번만 해줄 거예요. 문제풀이 할 때. 예.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마샬은 무슨 지대? 준지대. 다음 13, 14, 15 보면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나오는데 완전히 사이드거든요. 오답 안 나오니까 그냥 냅둬버리세요. 냅둬버리고 놔두세요. 약간 튀는 이론과 좀 유사하긴 해요. 근데 가만 놔둬버리세요. 네. 다시 그래서 6번, 7번, 8번, 9번 입찰지대 이론이에요. 6, 7, 8, 9 그리고 10, 11, 12는 준지대. 예, 그건 기출만 보면 돼. 법문 필요 없어요. 기출지문만 보면 돼. 예. 다음 이제 55페이지 갑니다.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도시 구조 이론. 자. 첫 번째. 버제스의 동시문설이라는 게 나와요.
1920년대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를 놓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시의 성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걸 설명하려고 나온 게 이제 버젯의 동심원설인데, 동심원 알죠? 이렇게 우리가 열못에다가 돌멩이 툭 던지면 이렇게 동심원의 파장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 이제 동심원설이다라고 하는데, 자, 1번, 2번, 3번. 여기서 몇 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2번. 아유, 다 잊어버렸구나. 괜찮아. 잊어버려도 괜찮아. 왜냐면 얘는 쉬우니까 잊어버렸던 거 오늘 다시 또 배우면 돼. 2번이 제일 우리 시험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도심이 이제 점점 커짐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1번만 있었어요. 1번만. 1번이 주가 됐어요. 그래서 1번이 거기 보니까 뭐냐면 중심 업무지구, 중심 업무지대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종합적인 기능이 다 갖춰진 지역을 중심 업무지대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카고가 소도시였을 때는 1번 안에 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식당도 있고, 모텔도 있고, 회사, 기업, 공장, 보안관 사무실, 1번의 종합적인 기능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식당도 더 많이 필요하고, 공장도 더 많이 필요하고, 숙박시설도, 음식점도 더 많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1번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뭐죠? 제일 중요한 거. 점이지대, 전이지대 또는 천이지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2번으로 이제 상업 기능과 공업 기능이 이제 분산되는 거죠. 더 많이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2번과 3번은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겠지만 약간 부도심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2번 지역에 집중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소득층 일자리.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바로 옆에 3번이 있어야 돼. 3번이 바로 저소득층 지대, 노동자 지대예요. 그리고 4번은 중류층지대, 5번은 통근자 지대. 자, 통근자 지대란 것은 말이죠. 1920년대 시대 상황 때는 기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직장 있는 시장님, 은행장, 회사 사장님들은 돈이 많으니까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1번으로 통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통근자 지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2번, 3번에 사실은 저소득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소득층은 이쪽에 있고, 그러면 버젯의 동심원설이 이해한다면 저소득층의 주거지에는 고소득층의 주거지보다 도심에 가까이 있다. 맞아요, 틀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금 우리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얘들이 주장했던 걸 그대로 물어봐요. 버젯에 따르면 누구에 의하면 어떻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을 개입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지금 선생님, 도심지 가까이면 비싸고 도심지 멀리가 싸니까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은 도심지 멀리서 살아야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에 의하면 1920년대에는 교통이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에 직장이 있는데 저소득층들이 도심 외곽에서 날마다 출퇴근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도심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자, 이제 어디 보자.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퀴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에 응용했다라고 하는데요. 볼래요? 이거 좀 닮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랑 좀 닮았죠? 그래서 버젯은 퀴넨의 이론을 도시 구조에 응용했고요. 두 번째, 도시 중심부로 갈수록 범죄, 빈곤 등이 증가한다. 맞나요?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몇 개가 나왔는데, 자, 돌려가면서 냈거든요. 볼래요? 이렇게 냈지만 이거 말고는 버젯의 동심원설에 의한다면 저소득층일수록 도시 중심부에 거주하고 고소득층은 도시 외곽으로 나간다고 그랬어. 맞죠? 그러니까 도심 중심부로 갈수록 여기 지나가다 보면 예, 범죄, 빈곤, 질병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다음 이제 어디 기출지문 좀 볼게요. 6번, 7번 해볼게요. 6번, 7번. 아까 6번 했던 건데, 자,
자, 5번부터 해야겠다. 5번, 6번, 7번. 자, 5번. 동심원설에 의하면 점유지대는 몇 번이야? 2번. 점유지대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까이 위치한다. 맞죠? 그렇죠. 6번.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많아지는 경향이 있죠? 틀렸고요. 7번. 동심원설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한다. 안 되지. 2번이 직장이 있으니까 2번이 사실 부도심 개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용기회가 적은 지역에 입지하겠어? 고용기회가 많은 부도심 등의 주거지가 형성이 되겠죠. 당연히. 네, 틀렸다. 다음 본문 맨 상단에 호이트의 무슨 이론? 얘는 정말 서비스 문제입니다. 서비스. 자, 미국의 경제학자 호이트는 자, 도심의 성장이 마치 양호한 교통 노선을 축으로 부채를 폈을 때 나타난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양호한 교통망을 중심으로 쐐기용으로 쫙쫙 뻗어가듯이 나타난다. 그걸 갖다 이제 선형이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선형이론. 그러면 핵심은 책 볼 필요도 없어요. 고소득층일수록 양호하고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입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고소득층이 좋은 데 자리 잡으면 나머지 입지가 결정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죠? 네. 됐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디? 핵심은 도심의 성장을 끌어가는 어떤 전문화된 기능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도시는 이렇게 평택 그럴 거 아니에요. 평택 내에서 어느 지역이 교육 여건 제일 좋은 지역이 또 있을 테고, 그죠? 또 이 지역 내에서 이렇게 술 먹고 놀기는 또 어느 지역이 또 이렇게 좋고, 어디가 좋아요? 술 먹고 노는 거. 저녁에 한번 가려고 그랬더니 안 알려주네? 어디요? 책 보세요. 공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별걸 다 하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행정이 중심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화된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똑같은 놈들은 서로 모여 있으려고 하고, 다른 놈들은 흩어져 있으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개의 기능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주거지든 상업지든 공장이든 전부 한 동네에 마음대로 섞여버린다면 전문화된 기능 이런 게 없지. 뭐. 다 섞였는데. 근데 주택은 주택끼리, 상업시설은 상업시설끼리, 공장은 공장끼리,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놈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전문화된 기능이 만들어진다. 그걸 갖다가 이제 다핵심 이론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어디? 양가로 1번은 이제 너무 오래 전에 나왔는데, 대도시는 큰 도시인가? 대도시, 소도시는 작은 도시. 대도시일수록 다핵 패턴을 띠겠어요? 단핵 패턴을 띠겠어요? 다핵 패턴을 띠겠죠? 그 정도만. 자, 그러면 기출지문 일단 저기 9번도 풀어봐야, 8번도 풀어봐야 돼, 8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시 지역과 접근성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뭐냐, 막 섞였는데 아무튼 맞이 틀려요.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양호한 공간에 입지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아무튼 이것저것 섞여서 확실히 틀리긴 틀렸습니다. 예. 다음 넘기세요. 자, 13번과 15번 해볼 거예요. 13번, 15번.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을 가져다 두는 활동들의 직접 지향성을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에 하나로 봤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끼리 모이려고 하기 때문에 주거 전문 기능, 상업 전문 기능, 공업 전문 기능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맞죠? 다음 5번.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유사활동 간 분산 지향성. 분산이 뭔지 아세요? 흩어지는 게 분산이에요. 잠깐만. 똑같은 활동은 흩어져요? 같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야 되는데 흩어져 있네요. 그렇죠? 이제 15번 틀렸죠? 네, 15번 틀렸다. 그렇게. 네. 자, 또 이제 한번 넘겨봅시다. 부동산 이용 및 입지론이 나오는데, 자, 일단 내용이 어렵냐 쉽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좀 잘 뜨냐, 그렇지 안 뜨냐,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 잠깐 보면요. 이게 도심지예요, 도심지. 도심지 외곽. 지가 변동. 도심지는 지가 높아요?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지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도심지는 땅값이 비싸니까 똑같은 단위 면적의 토지에 건축 자본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건물을 높게 이렇게 빼고 가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투입 비율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건물이 빼고 가게 들어서니까 집약적 이용, 조방적 이용. 집약적 이용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외곽적인 땅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필요한 만큼만 듬성듬성 이렇게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집약적 이용, 조방적 이용, 조방적 이용. 그러면 토지의 특성 중에 도심의 토지 이용이 집약화되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부증성. 예, 부증성 때문에 도심의 지가는 계속 급등하겠죠. 그럼에 따라서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나야 된다.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러면서 다시 도심은 지가가 높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지가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를 갖다가 지가 곡선이 원점을 향해서 구부리고 있다 해서 지가 구배 곡선이다. 지가 구배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우리 그 책에 보니까 양가로 3번에 지가 구배 현상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있잖아요. 우리 또 한 번 다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대도시라면 있잖아요. 대도시라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를 들어 강화문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지가가 하락하다가 그 은평 뉴타운 이런 데 걸리면 또 이렇게 확 이렇게 비쌀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마포 쪽으로 나오다가 공덕지구 재개발하는데 또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확 또 비싸고 내려오다 쏙 비싸고 얼마든지 복잡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가 구배 현상은 대도시에서 흔히 나타나겠어요? 소도시에서 흔히 나타나겠어요? 아니지. 지가 구배 현상이라는 것은 도심은 지가가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일률적으로 지가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해. 대도시는 지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복잡 다양하게 이렇게 모습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골 같은 데는 읍내 좀 비싸고 외곽으로 갈수록 쭉 가라앉죠. 그렇죠? 그래서 딱 하나만. 이 지가 구배 현상은 어디에서? 소도시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만 잠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기타 나머지 기출지문들은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4번, 5번 한번 볼 거예요. 4번, 5번. 4번, 5번. 기출 59페이지. 도심 지역에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것이다. 자, 수도.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또는 결합 비율이라는 것은 토지에 투입되는 건축 자본을 말해. 도심지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토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가급적 높게 지어야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이 근처 엄청 비싼데 여기다가 여기가 4층 이하로만 건축하게 해봐. 돈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땅값이 비싸니까 막 건물을 10 몇 층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건축 자본의 투입 결합 비율이 높다 또는 대체성이 높다.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틀렸죠? 5번. 집가구, 토지 가격이 비싼 집가구는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하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정한다. 아이씨, 뭐야 이거. 집가구는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틀렸죠? 네. 7번은요. 정확하게 13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13년 전에. 근데 지워버리세요, 그냥. 가끔 모의고사 때 나오거든요, 7번. 근데 제가 설명해 줄 수는 있는데 설명 대비 효과가 너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13번. 아니, 7번 지워버리세요. 몇 년 전에 나왔다고요? 그 공포의 시험 문제 15회 시험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때 마음먹고 틀리라고 내준 거예요. 틀리라고. 그래서 굳이 설명해 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냅둬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휴식했다가 집약관계, 조방관계 쭉 한번 보도록 하죠. 네.